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오게 된 이유는 하나는 김상환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시는데 거역할 수 없어서 왔고, 또 하나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침묵만 지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부분 읽어드림으로써 제 발표를 대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가장 심각한 전쟁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실험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는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안보 위기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상을 일관하게 말합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나 경제 발전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도 전면적 국면 전환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새로운 반전의 계기로 삼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 선언을 채택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로 남북 동반 성장을 늘 주창해 왔습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복시킬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살펴본 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남북경협과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현실을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한국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몇 마디 써놨습니다. 끝으로 과거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남북 경협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4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함께 반영한 것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핵심은 동해권 에너지 자원 벨트, 서해권 산업 물류 교통 벨트, DMZ 환경 관광 벨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북 간 경협을 통해 포괄적, 점진적으로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균형 발전을 통해 경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14선언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경제특구 조성,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착공,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 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다양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남북한 물류 동맹을 연결하는 사업은 낙후한 북한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해서 남한 경제를 대륙 경제와 연결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육로가 막혀 섬처럼 갇힌 한국을 동북아 경제권, 나아가 유럽과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은 기존 경협과는
포괄하는 공간 범위와 내용 그리고 전개 방식이 다릅니다. 그동안의 남북 경협은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한 국지적 임가공 사업이나 관광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은 남북이 협력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과 연동하여 진행됩니다. 평화가 경협을 촉진하고 경협 활성화가 다시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남북 간 평화와 경협의 선순환 구조는 동북아 영내의 평화 및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 창출을 추동하는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주변 국가의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난제입니다. 담대한 비전과 함께 치밀한 실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국내외 위기 요인과 동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 위기와 동반 성장입니다. 여러 지표들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기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는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시장의 불평등은 사회의 역동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파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서 결국 사회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양극화는 국민을 나누고 여론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양극화에 대한 교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 통합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국민 통합은 남북 경협과 통일을 추진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규칙은 공정하게 적용하며 패배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은 남북 경협과 통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통일 이후에 사회 혼란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대기업 위주의 수출 정책을 통한 낙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성장 전략,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의 동반 성장 전략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분배 개선이 총 수요를 늘려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 소득의 상승이 내수 회복과 설비 투자의 증가 그리고 노동 생산성 증가로 이어져서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노동 소득의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노동 소득의 상승에 따른 노동 생산성 증가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노동 소득이 증가하면 부유층의 자본 소득보다 일반 국민의 노동 소득이 소비 성향을 훨씬 높이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러한 소비 증가에 따른 설비 가동률의 증가는 투자를 유발하여 기업의 노동 수요를 증가시켜 결국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동반 성장 세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정책 전환, 즉 노동시간 단축,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한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지 않으면 정책은 좌초할 수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사업보호와 자영업자의 소득 증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정부 발주 사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직접 발주 제도화 등의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은 대기업으로 흐를 돈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스무드하게 중소기업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투자는 하고 싶으나 돈이 없어 투자 못하는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서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전체 기업의 99% 그리고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종사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일본 등 4강이 갈등하고 협력하는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지금 분단된 한반도를 매개로 자국의 이익에 사활을 걸고 대립과 경쟁을 거세게 펼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또 한 번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남북은 고립된 갈라파고스가 되어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지향적 외교 노선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평화를 고리로 한 남북 간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추진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대결 구도의 해체는 지정학적 위치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우호적 교역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북 경제의 동반 성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는 매우 큽니다.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통일 당시 동서독보다 심한 반면 남한 경제는 당시의 서독보다 취약합니다. 판문점 선언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 남북 동반 성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남북 간 동반 성장은 남북 경협을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성장 단계에 돌입한 남한 경제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다음에 경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성공단의 재가동입니다. 몇 문단 넘어가서 그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이 실질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중요합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해주, 신의주 등의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서해안뿐입니까? 동해안과 또 북한 내륙도 좋습니다. 그리고 철원이나 파주 또는 고성 등 접경 지역에 개성공단 방식의 단지를 조성해서 북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정치적 부담 없이 상호 보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데에는 인력의 교류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대북 제재 이전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은 1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에는 건설, 인테리어 업종에 파견되어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제, 수산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남한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노동자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남북 백두대간 생태 관광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관광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적은 투자 비용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국가 이미지 개선과 대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국제관광 특구 및 지방관광개발구 사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 생태관광, 산악 레포츠 관광 등 상품을 개발하거나
접경 지역 무비자 관광, 자가용 관광, 원산 갈마 비행장, 민간 항공 허용 등 규제 완화와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향으로 알려진 원산을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해서 평양에 이은 제2의 대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단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불어 남한과의 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14선언 합의 사업에는 백두산 관광 및 직항로 개설이 포함되어 있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신경제지도 구상의 환동해 경제벨트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환동해 경제벨트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은 금강산 관광 재개 이후 환동해 국제관광 협력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릉, 속초, 평창, 금강산, 원산 연계 관광과 원산 관광 특구 조성, 백두산 관광 특구 개발, 양양 부동 백두산 직항로 개설, 강릉 원산 고속도로 건설 등이 중점 사업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역점 사업인 원산 국제 관광 특구는 남한의 설악산 강원지구를 연계 개발하면 남북한 관광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DMZ 평화 생태 관광 벨트와 연결하면 시너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이 합쳐서 백두대간 관광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은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설악산, 소백산, 지리산, 한라산까지도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카나다가 미국과 카나다 전쟁 이후에 재정이 고갈된 후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가 합해서 관광 환경을 개선하고 그것이 결국 카나다 관광 발전 더 나아가 국가 전체 발전에 기여한 것을 우리가 하나의 모형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광물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지질자원조사국에 따르면 북한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서 마그네사이트는 40억 톤으로 세계 2위, 흑연은 200만 톤으로 세계 3위, 중석은 16만 톤으로 세계 6위로 될 정도입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에서 쓰는 자원의 2분의 1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4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산업의 기초 원자재인 철은 현재 남한의 자금률이 1%에 불과한데 만일 남한 내수의 50%만 북한에서 조달하더라도 상당한 외화가 절약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자원연구소가 2013년 발표한 북한 주요 지하자원 잠재가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인 17개 광물의 잠재가치가 2005년 이후 평균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6조 2179억 1000만 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약 6,71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적 가치는 남한이 필요한 자원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어 향후 통일 비용을 대체하면서 통일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한의 지하자원 수입 의존도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북한은 지하자원을 중국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것이 현실이며 거래량도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지하자원 개발에 필요한 전력과 자금, 장비 등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유엔의 제재와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지하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지만 개발하지 못하거나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는 북한과의 공동협력은 남북 모두의
도움이 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력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북한을 중소기업 육성 중심지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은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영 모델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22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북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특구의 성격에 맞게 남한의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면 남한과 북한 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독일은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미래 기술 분야인 에너지, 환경정보통신, 나노기술 및 신소재, 생명공학 등의 분야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 분야는 지금 독일의 산업 원동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 더 보탤 것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서 북한을 미래 성장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4차 산업혁명 육성에 필수적인 2차 전지, 모터, 경량 소재 등에 소요되는 히토류, 티타늄, 리튬 등의 특수 광물 자원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항공 우주 드론,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 배치나 관련 스타트업 창업센터 설립, 스마트시티, 에코시티 등 미래형 성장도시 건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다섯 번째는 동반성장형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협력 시행. 이것은 저 앞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뒷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남북 동반성장형 남북경제협력은 두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과 남북 간 경제협력이 그것입니다. 이 방안은 분단의 섬에 갇힌 한국의 경제 영토를 북한과 대륙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은 남한, 북한, 중국, 남한, 북한, 러시아 또는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진, 핫산, 훈춘 삼각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그 하나입니다. 동해의 물류 항구가 중국, 부동항을 원하는 러시아, 질저원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북한 상호 간에 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이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중지된 나진 핫산 개발 사업의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서 한반도 발전 프로젝트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던 고 김석철 명지대 교수가 생전에 야심차게 제안했던 한미일 중러 등을 등이 참여하는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 건설 산업 사업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개성과 달리 북한 전속 구역이 아니어서 우리 정부의 부담도 적습니다. 두만강 하구를 영내 국가 간 경제 협력 특구로 만들 수 있다면 동북아 경제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 군사적 정세와 관계없이 지속할 수 있어 참여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 구축은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주변국의 찬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음 남북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교정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협력 사업을 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대북 관계와 관련한 정책은 항상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 이념 갈등을 각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통일의 방향은 정치 논리보다는 경제가 기본이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남북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면 정치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신뢰의 통로를 만들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선택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향은 크게 교역을 통한 동반 성장과 북한의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남북 경협 성공을 위한 선결 조건과 제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남북 경협이나 통일은 나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남한 내부의 동의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의와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자면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만한 사회상이나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남한 내에 먼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우연한 계기로 갑작스럽게 통일된다 하더라도 남한의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사회 혼란과 경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은 지속적인 남북 경협을 통해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완화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우리 내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 개방을 주도해야 할 남한의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국회 비준과 민관 협의기구 신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챕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북한 경제협력과 또 남북 경제 공동체 설립을 통해서 한반도가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과거 대북 정책은 정권의 성격이나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했습니다. 대북 강경책은 북한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고 대북 포용 정책 또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남 갈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강경과 포용이 모두 한계에 봉착한 이유는 양자 모두가 주관적 희망에 기댔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냐 햇볕이냐의 차이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변화된 현실에 걸맞은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남북 경협은 기존의 냉전과 당위를 넘어서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냉전적 사고, 민족주의적 감성에 기대한 대북 정책이나 통일 논의는 돌출적이고 변덕스러운 남북관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남북 경제의 교류와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사회적 합의 기반을 광범위하게 구축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통일 기반 조성용 경제협력 사업은 무슨 다른 변화가 있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북 경협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상생 공역이라는 남북한 동반 성장이 통일 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북 경협과 통일은 상당한 혼란과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북한 경제의 발전과 이행을 추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통일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북한이 상당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실질적 남북 경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 비용 부담은 감소하고 그 과정에서 남한 경제도 상당한 실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북 경협을 통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은 분명 비용보다는 이득이 큽니다. 우리가 동반 성장을 추구하면서 통일 과정을 적절히 관리해 간다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은 단순히 과거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경제적 번영,
품격 있는 사회, 세계 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